지금 저희가 좀 당면한 과제들 좀 저희가 해결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빌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걸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봤는데 이 앞에 이제 이 AFM이란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약간 물리학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학위 중에 좀 진행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또 이것도 다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풋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여러분들을 향한 피치에 가까운데 원자임 현미경에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좀 이 장비의 측정 속도를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의 측정 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어적인 알고리즘에 좀 리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어떤 한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분야가 바라보고 있으나 제 생각엔 또 어떤 점들에서 이렇게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지 이런 연구 주제들을 좀 띄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임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현미경인데요. 좀 작동 원리가 다른 방식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현미경법들은 빛이나 뭐 전자같이 그런 어떤 파동을 가지고 표면을 보게 되는데 원자임 현미경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표면을 따라 풀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저희가 점자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읽어내가지고 표면의 요철을 보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되게 날카로운 나노미터 수준의 또는 그것부터 더 이상으로 예리한 탐침을 갖다가 어떤 이렇게 진동할 수 있는 이 진동자의 끝에 놓고요. 이렇게 끝에 놓고 이걸 이제 표면에 접근시켜가지고 표면을 훑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표면을 훑어가면서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따지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심플한 방법은 말랑말랑한 요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한 바늘을 달고 이걸로 그냥 표면을 쓱 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자가 이렇게 휘어진 정도가 일정하게끔 제가 이 표면과의 거리를 조절을 하면은 결국은 제 바늘이 움직인 그 궤적이 표면에 뭐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면 구조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지고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방법은 이 다이나믹 모드라 그래가지고 컨셉은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이라면은 이제는 이 바늘이 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떨고 있고요. 이 떨림 같은 경우가 얘가 표면에 좀 더 가까이 가면은 그 떨리는 진폭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표면에서 좀 멀어지면은 떨리는 진폭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떨리는 진폭이 일정하게끔 바늘과 표면이 떨어진 거리를 제어를 하면은 결국은 다시 바늘이 움직인 궤적이 표면의 형상을 따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기반을 해가지고 좀 표면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가 AF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현미경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AFM을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대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동 기반의 측정 기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광학적 분해능 한계라고 부르는 개념에 종속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물리 시간에 보면은 이게 결국은 저희가 어떤 빛으로 표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분해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는 대충 빛의 파장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시광으로 표면을 보면은 이게 수백 나노미터대의 파장이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최소 크기 피처는 뭐 100나노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반도체 공정에서 EUV라고 하는 것도 또 고에너지 빛이 더 짧은 파장을 갖고 있고 그럼 더 작은 걸 시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EUV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핵 현미경은 파동 그런 게 없고 저희가 바늘로 표면을 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것보다 훨씬 작은 구조들. 그래서 원자핵 현미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섭나노미터 레솔루션이 되게 쉽게 가능하고요. 피코미터 수준 레솔루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좌측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진공이나 이런 걸 안 빼고 상온 상압 조건에서 요 마이카라고 부르는 후금모라고 부르는 이 미네랄 광석이거든요. 요게 표면에 이렇게 긁은 건데 물론 간단한 실험은 아니고 조금 정교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표면에 어떠한 그 원자 배열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격자 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훨씬 더 어려운 실험인데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께 약간 AFM 기술 극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본 좋아하는 그림인데 어, 극한으로 고진공을 빼고 저온 상태에서 되게 많은 어려운 실험적 조건을 거치면은 진짜 단분자 이미징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화학 교과서에서 볼 것 같은 것들이 찍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단적으로 좀 다른 현미경 기법에 비해서 AFM이 가지는 되게 강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사실 근데 좀 더 산업계에서 응용하기에는 좀 더 주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현미경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파동 같은 걸로 표면을 보니까 약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 쬐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형을 보는 느낌의 측정을 한다면은 원자력 현미경은 이게 바늘로 표면을 긁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복잡한 3D 구조가 있을 때 이것도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요리조리 훑어가면서 좀 표면에 3D 형상을 다 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차별화되는 원자력 현미경의 강점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관심을 가지냐면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잠재적인 활용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에서 제작을 하는 부분들은 다 있지만은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검사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공정상으로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잘 작동하는 칩인지를 판단을 하고 안 된 것들 걸러내서 효율을 이제
따지고 공정 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 작업이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과거에는 좀 더 반도체 구조들이 좀 더 평면적이고 단순했을 때는 그리고 좀 더 컸을 때는 기존 기법들로 잘 작동을 했지만 이제 갈수록 저희가 조금 더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양의 어떤 소자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 구조가 단순히 작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아져요.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약간 좀 사형을 내리는 2D 계열의 특정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 저희가 바늘을 표면에 들고 가서 여기저기 후벼보면서 좀 더 3D 형상을 잘 딸 수는 없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약간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쪽 그 반도체 업계에서 원자력 현미경이 되게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안 그래도 소자가 작아지고 있는데 원자력 현미경 기본적으로 되게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그런 복잡하는 복잡도를 태클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기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AFM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FM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약간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보면요. 대충 한 5개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탐침하고 요 캔틸리버라고 부르는 저는 계속 진동자라고 표현할 물건이 있는데요. 그리고 얘가 해주는 역할은 실제로 얘가 표면과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 이 바늘 끝이 표면으로 가는 거고 그 바늘이 어떻게 떨리는지는 이 바늘에 달리는 이 캔틸리버라는 짝대기가 어떻게 떠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함으로써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 디플렉션 디텍션이라는 이 부분이 구체적인 원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뭔가 이 바늘을 떨리는 거를 이제 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얘가 표면 근처에서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떨고 있구나, 이 파형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관심 있는 AFM의 측정법 같은 경우에는 탐침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주면서 그 떨림의 변화를 보는 기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떨어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쨌든 얘가 표면 근처로 이렇게 막 훑어가면서 XYZ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달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 스캐너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스캐너의 위치를 제어를 하는 이제 제어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XYZ를 제어하는 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전 소자를 사용을 합니다. 앞전 소자가 그 밟으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기를 넣으면은 이제 변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환산 비율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반대로 고전압을 나왔을 때 굉장히 작은 변이가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활용을 해서 되게 미세한 그 높이나 위치를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요 안에서 좀 다양한 플레이버가 가능한 거고요. 왜냐면은 혹시나 이걸 보시고 관심이 생겨서 AFM 문헌을 보면은 그냥 요 그림 외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갈래를 약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탐침이 표면 근처에 가고 얘가 뭔가 떨리는 걸 저희가 감지해서 탐침을 표면 근처에서 운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요 레이저 기반이어가지고 구글 이미지에다가 AFM을 치면 보통 요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요런 이게 원래는 손목시계에 들어가던 소자인데 좀 다른 요 허지 튜닝 포크라는 요 물건들 중에 앞전 소자 계열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떨림을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고 전기 신호를 다시 떨림으로 환산하는 양방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좀 다른 식의 센싱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탐침을 표면 근처에서 떨게 하고 그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꺼내는 이유는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재원우 교수님이 요 QTF 기반의 이제 원자력 현미경의 대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설명은 그림은 다른 걸로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래서 굴러가는 기술은 요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탐침을 갖다가 표면 근처에서 떨리게 하고 그 저희가 실제로 측정하는 그 측정량 같은 경우에도 좀 플레이버가 다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 기법이 제일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요 정점 모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늘 표면 근처에 가져가고 제가 손가락 표면 근처에 가져가고 그냥 쭉 긁는 식의 측정법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 그래도 탐침이 뾰족한데 반도체 기판에 갖다 대고 쭉 긁으면 다 날아갈 거거든요. 당연히 쓸 수 없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그 표면 위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띄워서 진동시키는 다이내믹 모드라는 물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열의 측정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재게 되는 거는 요 사인파를 굳이 다 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코사인 사인을 갖다 결정짓는 거는 진폭을 알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값에서부터 이렇게 위상이 얼마큼 지연되어 있는지 요 숫자 2개만 알면은 요 진동을 완벽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프리의 변환을 해도 복소수 2개로 사인파 하나는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2개 숫자만 측정을 해서 킵을 하고 네, 실제 탐침 떠는 건 이렇게 사인파로 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팬시한 뭐 사인파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넣어가지고 뭐 긁겠느니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쪽은 아직은 좀 이론 개발 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오늘 추후에 이야기드린 모든 내용에서 탐침은 네, 계속 사인으로 떨고 있고 저희는 그 떨림의 약간 변화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가지고 표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서 뭘 재거냐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고정적인 방법은 이 토포그래피라고 부르는 물건이에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듯이 이제 샘플이 있고 이 표면에 요철이 있을 거고
그 위로 약간 덜덜덜 떨리는 탐침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해가면서 높낮이 조정해 가면서 표면 높이를 따는 게 토포그래피고요. 이제 이 후반부에 여러분의 어떤 인풋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가 이걸 이제 좀 더 산업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빨리빨리 측정을 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를 좀 올릴 필요가 있는데 추후에 얘기 드릴 것처럼 그 속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제어 공학적인 어떤 높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하지만 어려운 부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앞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얘는 사실 좀 더 바이오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면을 이렇게 그대로 XY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을 따면서 스캔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XY점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이렇게 꾹꾹이 누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눌렀다 떼고 다음 지점 가서 눌렀다 떼고 이렇게 하는 측정 방식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이야기를 드릴 거여가지고 저희는 오늘 요 두 가지 정도의 운용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좀 더 제가 했던 일에 가까우니까 좀 덜 중요하고 뒷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의 인풋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뒷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장비를 개선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산업계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FM으로 표면 형상을 따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어쨌든 저희가 재는 신호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물리적인 이해가 아주 완벽하게 없어도 저희가 알면 되는 건 이게 그냥 표면에서 멀어지면은 이 저희가 얻는 이 측정량이 뭐 일관적으로 변한다. 뭐 감소를 하던 증가를 하던 일관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게 표면에서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민감하다. 뭐 이 정도의 사실만 알면은 사실은 제어루프를 돌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뭘 재든지 무관하게 이게 표면과의 거리에 센시티브 하니까 요 값이 일정하도록끔 제가 탐침을 움직이면서 이게 높낮이를 표면 간의 그 거리를 조절을 하면은 그러면 약간 등고선을 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게 시료가 실제로 어떤 물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뭐 얼마큼 단단하고 얼마큼 물렁하고 이런 정보를 얻어내려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M이라는 게 현미경법에 대해서 아까 좋은 점들만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뭐 더 작게 본다느니 뭐 3D를 본다느니 당연히 모든 것은 완벽할 수는 없고 항상 지불한 대가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직관적인 지불의 대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빗으로 한번 짱 찍으면은 그냥 이미지가 나오지만 AFM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바늘이 가서 긁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표면에 제어루프를 굴리면서 움직이는 시간 동안에 그 대가를 저희가 치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느리긴 합니다.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완전 원리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못 뚫는 그런 어떤 속도 배리어는 아니기 때문에 AFM을 좀 더 빠르게 표면을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위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제어공학이나 이제 항공우주공학에 힘을 빌릴 수 있을까가 또 이제 고민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협력형 데이터에서 그 좀 더 구체적인 물리적 정보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일을 간략히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아까 스파르기라고 말씀하신 네, 무슨 의미이신 거? 네.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원자력 현미경으로 측정을 보통 하면은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데이터는 네, 뭐 이런 식으로 표면 형상에 대응되는 데이터입니다. 일종의 약간 표면 요철, 1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표면의 요철에 관련된 정보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얻는 이미지가 얻어지는 방식은 저희가 이 탐침으로부터, 이 AFM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신호를 저희가 받고 있던 간에 이게 표면과 그 탐침 사이 거리에 민감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그 신호가 일정하도록 그럼 셋 포인트를 잡고 그 탐침과 시료 사이 거리를 피드백을 함으로써 저희가 일종의 등고선을 딸 수 있거든요. 등 측정량 선 같은 걸 딸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표면의 형상과 대응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폴로지 메저먼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가령 이 시도가 적절한 시도는 아니지만 각 지점마다 얼만큼 예를 들어서 뭐 영수 모듈러스 같은 그런 양이 뭐 얼만큼 높은가 구체적 값을 알고 싶다. 이러면 사실 요 측정만으로 그칠 여기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AFM에 실제로 어떤 힘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뭐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나머지를 다 모델링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적은 구호입니다. 이게 표면에 높낮이라는 의미로 스파르기라고 남아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것만 아, 네. 맞습니다. 높낮이, 네. 여기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건 다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좀 더 가깝냐면은 약간 그 데이터 드리븐 다이내믹스 디스커버리 같은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의 동력학을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알아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은 모르고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운동을 했다라는 그 시계열 데이터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정식이 뭔가를 뒤집어야 되는 문제를 푼 게 제 박사과정 때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자의 힘 현미경이라고 이제 장비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좀 꽂힌 좋아하는 말은 이 장비에 실제로 힘을 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탐침이 표면 근처에 가서 힘을 표면으로부터 받는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잰 거는 그 힘을 통해서 발생한 탐침의 운동을 재는 거거든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운동 방정식이 있을 텐데 운동 방정식에서 실제 시료가 탐침한테 준 힘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만 저희가 얻는 거는 그 뉴턴 방정식의 F는 ma를 풀어서 나온 그 해를 갖고 있는 거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알고 있고 해를 푸는 거야 컴퓨터로 풀면 되고 간단한 포워드 프로블럼이 되는데 반대로 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방정식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는 항상 자명하진 않거든요. 일디파인 되기가 쉽고 그래서 어떤 이런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런 문제를 AFM에서도 풀어야지 탐침이 실제로 어떤 힘을 받으면서 표면 위로 움직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어떤 힘을 받았는가를 알아야지 그 힘의 어떤 개형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로부터 뭐 이게 뭐 화학적 인력은 얼마가 되고 뭐 탄성력은 얼마가 되고 약간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성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을 위해서는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은 약간 물리학자 틱한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이 수식이 주어져 있고 사실 요 AFM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착한 부분이 지배방정식을 다 모르면 사실 좀 굉장히 곤란한데 지배방정식의 거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실험 사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요 운동 방정식이 있는데 일반 물리를 보셨으면 이건 그냥 강제진동사의 방정식인데 요 항 5개짜리 식에서 항 4개를 알고 있고요. 모르는 항 하나가 딱 저희가 알고 싶은 시료가 탐침한테 힘을 어디서 어떻게 줬는가 정도의 정보만 모르는 겁니다. 요 항 하나만 알아내면 돼요. 그래서 워낙 문제 그 기존에 들어가 있는 물리학적인 구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직관적인 생각은 수식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약간 역변환 공식 같은 걸 유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요 해 Z 내지는 그 Z의 진폭과 위상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요 모르는 힘을 요 실험 데이터의 함수로서 뭔가 저희가 닫힌 수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오랫동안 원자력 현미경 이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고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인버스 프로블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인버스 프로블럼은 기본적으로 일포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뒤집었을 때는 해가 꼭 예쁘게 뒤집히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특정 필요한 상황들에서 복원된 힘이 되게 이런 약간 이상한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은 요 수식을 거꾸로 역변환을 그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수학적 근사들을 좀 쓰게 되는데 그런 근사들이 쌓이고 나서 약간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요거를 좀 해결을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을 했다가 제가 채택을 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신러닝 쪽으로 간 거였고요. 머신러닝 테크닉 중에서도 이제 뉴럴오디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기 기계과 김소영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테크닉이신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제가 어떤 그냥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상정을 하고요. 제가 이걸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이렇게 내삽을 해서 그냥 이어 붙일 거라고 생각을 이게 다 이렇게 데이터를 꿰고 싶다고 상정을 했을 때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 궤적 좌표값이 나오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데이터에 피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나오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뉴럴 OD에서 원하는 거는 요 실험 데이터가 미분 방정식의 해로 주어졌다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 상태에서 이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는 미분 방정식 자체를 뉴럴 네트워크로 놓겠다는 게 좀 더 뉴럴 OD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뉴럴 네트워크로 놓는다는 게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학부 시절에 손으로 풀던 미분 방정식 이후에 모든 건 다 컴퓨터로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컴퓨터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뭐 룽게쿠트 알고리즘이니 하는 오일러 메소드니 하는 알고리즘들이 그, 그 모르는 미분 방정식의 우변항에 그 심볼릭한 어떤 수식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넣어도 다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우변에 뉴럴 네트워크를 넣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응되는 해를 뽑는다라는 행위가 수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변은 미분 방정식을 놓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메릭 여기서는 접근 기호를 썼지만 실제로는 뉴메리컬하게 풀면은 이 이상한 이 하이브리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나올 수 있고요. 당연히 아무런 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게 실험 데이터랑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통상적인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듯이 저희가 예상한 궤적과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를 계산을 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다 컨벤셔널한 툴들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얻은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의 일종의 약간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직관적으로는 이게 궤적이 이렇게 어떤 요 위상 공간상에서 움직일 텐데 그 궤적을 만드는 일종의 플로 필드 같은 거를 배운 거라 보시면 돼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걸 왜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형상에 쓰기 적합합니다. 보통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은 RNN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RNN은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뉴로디가 RNN에 비해서 비싸지만은 RNN이 기본적으로 모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어 널리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프라이어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이산적인 데이터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산적이거나 아니면 이퀴 샘플링이 됐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델타 T로 샘플링이 된 물건이어야지 RNN으로 잘 학습이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제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좀 불규칙하게 샘플링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미싱 타임 포인트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RNN으로 학습하는 게 굉장히 비자명해집니다. 그쪽은 생각보다 논문도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원리적으로 디스크리트한 모델이다 보니까 프리딕션도 디스크리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어쨌든 어떤 연속된 미분 방정식에서 나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차에 굳이 RNN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좋아하는 논리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분 방정식의 우변의 형태가 항상 그 해보다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변은 1차 함수지만 해는 엑스포넨셜이 되니까 좀 더 복잡한 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델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간단한 함수를 학습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괜찮은 접근이 아닌가 이런 모티베이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리학자들이 뉴로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물리에 되게 다양한 방정식들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고 제가 새로운 현상을 접근을 할 때도 보통은 방정식을 다 모르지 아예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모델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모델링을 잘 못한 일부 나머지 잔재 효과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뉴로디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의 항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모르는 컴포넌트만 뉴럴 네트워크로 놓고서는 그 부분만 뽑아내겠다라는 행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제 문제에서도 좀 요 알고리즘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구체화를 시키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요 탐침이 표면근처에서 떠는 그 운동을 잰다 그랬고 그 운동을 야기하는 미분 방정식 중에서 항 하나 빼고 다 한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 모르는 항 하나가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고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갑니다. 그 나머지 항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낸 그 항들을 다 집어넣고요. 나머지 한 항만 뉴럴 네트워크를 집어넣고 이거를 데이터 학습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그 사인파를 직접적으로 재지는 않고 그 사인파의 진폭이랑 위상만 잰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그 사인파의 진폭과 위상을 알면은 원래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궤적이 다 복원이 가능하니까 네, 얘가 각 높이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력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알면은 아까 전에 그 미분 방정식 우변에 뉴럴 네트워크 하나 띵겨 넣었던 요 친구를 요 데이터를 피팅하도록 학습을 수행을 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표면과 탐침의 거리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변했구나라는 어떤 이 곡선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션 스터디였지만은 기존의 문헌에서 되게 언스테이블하게 힘이 복원됐던 똑같은 세팅 하에서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힘을 복원한 걸 대조를 해보면은 당연히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상 완벽할 수 없고요. 또 외곽 구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개런티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실험을 측정했던 그 범위 안에서는 힘이 굉장히 정확하게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식적 역변환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을 좀 뉴럴 네트워크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약간 여기서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좀 암묵적으로 들어간 거죠. 아무래도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좀 더 이렇게 스무트한 함수 같은 것들을 좀 더 찾게 강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좀 프라이어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좀 레귤러라이즈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일이었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고 한 가지 좀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제가 했던 이 일의 특성은 기본적으로는 다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이미 시로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상태에서 끝나고 나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아 얘가 이런 힘을 겪었겠구나를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AFM을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좀 온라인 추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시로를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면서 뭐 이 위치에서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저 위치에서는 힘이 저렇게 작용하고 이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뽑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요 패러다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 온라인 상으로 뭔가 이렇게 논리니어 필터링 문제 같이 좀 그런 모르는 비상 모델의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좀 이 연구의 익스텐션으로 필요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이제 오늘의 약간 모티베이션에 가까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FM이 빨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빨라져야 되고 그 AFM을 느리게 한 요소는 좀 다양하게 있겠으나 이제 물리학자들이 해결하는 데 좀 힘든 부분은 이제 피드백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FM을 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AFM에서 피드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게 좀 두 위치에서 들어갑니다. 요 그림에서 대충 보이는데, 첫 번째는 요 AFM이 이 시로나 탐침이 이제 XYZ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요 Z 방향으로 피드백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피드백의 역할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탐침이 표면 근처를 쭉 따라가도록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정량이 있고, 가령 아까 떨림이었으면 그 떨림의 진폭이라는 어떤 값이 있고, 그 진폭이 어떤 저희 셋포인트 값에 일정해야 된다고 원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탐침과 시류 사이 거리가 항상 그 셋포인트를 충족하도록끔 네, 계속 예,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이제 Z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요 Z 피드백의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미지의 퀄리티를 당연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피드백이 뭐가 있냐면은 그 XY 방향으로도 보통 피드백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쓰는 거냐면은 저희가 어떤 AFM 이미지를 얻는다고 하면은 저희 표면을 어떤 일정한 위치들을 저희가 탐색하고 싶은 위치들이 있으니까 그 위치들을 사전에 이렇게 웨이폼으로 넣어줘요. 여기를 이때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주문을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가도록끔 이제 요 피에조 스캐너에다가 이제 전압 입력을 넣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가라고 목적한 것과 실제 얘가 가는 곳은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AFM 빠르게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저희가 단순히 얘가 이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삼각파 형태로 왔다 갔다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삼각파 전압 프로파일을 넣었을 때 얘가 실제로 똑같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가게끔 강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은 실제로 실제로 스캐너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좀 탐색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센서를 추가적으로 넣고, 제가 가라고 주문을 넣은 위치 대비 얘가 실제로 간 위치의 차이를 보고, 네, 그걸 당연히 좁히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나 더 돌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FM 피드백 덩어리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 피드백을 끝까지 깎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많은 AFM들을 구동시키는 거는 통상적으로 PID 컨트롤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릴라이블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약간 좀 작은 육각형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샘플의 모양이 막 요철이 너무 강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측정도 좀 천천히 해주는 경우에는 PID 컨트롤러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개인 값을 잘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한 값을 찾으면은 내 표면을 잘 딸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현상이 복잡해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빨리 하려 그래요. 그러면 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납작한 샘플인데 천천히 스캔을 했을 때는 이미지가 잘 나오지만은 스캔 속도를 확 올리면은 딱 봐도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PID가 뭔가 충분히 빠르게 이 Z 피드백을 가하지 못해가지고 탐심이 표면 근처에서 약간 계속 잘 추적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약간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생기거나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요철이 클 때도 좀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게 실제로 생긴 형상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돌출된 막대기 같은 건데 만약에 피드백이 올바르게 잘 돌았으면은 요 표면에 그대로 잘 따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됐을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충분치 않으면은 이렇게 옆벽은 뭐 따라갔다가 이 내려가는 벽을 잘 타지 못하고 이렇게 벙 찌는 현상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상으로는 이제 이런 아티팩트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희가 이제 PID의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좀 PID 기반으로 이제 AFM 측정을 하면 생기는 난점이 뭐냐면은, 실제 저희가 여러분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은 AFM 장비를 사서 써보시려고 하시면 그 PID 개인 값은 사용자가 넣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사용자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D게인은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 P게인하고 I게인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자 조절 파라미터고, 뭐 휴리스틱이 나름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I게인을 먼저 많이 올린 다음에 P게인은 거의 안 써도 되고 P랑 약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휴리스틱은 있는데 완벽하지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세팅하고 영원히 쓸 수 있으면 그 또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AFM에서 PID 개인 값을 모든 거에 의존합니다. 저희가 샘플을 찍는 영역을 늘리면은 값이 달라져야 되고요. 스캔을 좀 더 빨리 하려고 스캔 측정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좀 그 값을 또 다르게 잡아야 되고요. 심지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뭐 속도에 따라서 프리셋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료의 요철이나 아니면 시료가 얼마나 말랑하거나 딱딱하냐에 따라서도 PID가 달라져야 돼요. 개인 값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걸 일반 측정 장비로 판매하기에 좀 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좋은 깨끗한 AFM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좀 실험자가 좀 직접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얻고 있는 이 실험 환경에서는 이런 개인값들이 적절하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생겨야 돼요. 휴리스틱이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어를 어떻게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계가 마법같이 PID 개인을 좀 정해줄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AFM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같은 경우에도 PID 컨트롤 외의 컨트롤도 탐색을 좀 해봤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보이는 사고방식 중 하나는 PID 개인 자체를 어떻게 기계가 결정하게 하려는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우측 논문도 2006년 논문인데 여기서는 약간 휴리스틱 기반으로 그 저희가 얻고 있는 에러 시그널의 값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셋 포인트보다 너무 멀면은 뭐 개인을 약간 바꾸고 뭐 이런 식의 휴리스틱을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의 시대니까 머신러닝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엄청 최근 페이퍼고 괜찮은 저널지들에 센 저널지들에 나온 페이퍼들인데 보시면 이건 완전 머신러닝입니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냥 PI 개인을 찾고 싶은 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토매틱하게 하고 싶은 거고요. 좌측은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어, 탐색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값을 찾는 겁니다. 약간 그 스캔 파라미터에 대해 가지고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스캔 파라미터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가 얼마큼 좋은가라는 함수가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추정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가장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주는 스캔 파라미터에서 스캔을 하겠다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모델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공짜로 이걸 바로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계열에서 하는 방법은 트라이앤 에러를 좀 하죠. 뭐 모든 방법이 다 그렇겠지만은 처음에는 보통 몇 포인트를 이렇게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요 개인 값들에서는 요런 이미지가 나왔네. 여기에서는 요런 이미지가 나왔네. 이런 것들을 추정을 먼저 이렇게 정보를 얻고요. 정보를 얻은 다음에는 약간 제일 불확실한 부분, 여기서 어떻게 될지 제일 잘 모를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서 측정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뭐라 그러지? 그 스캔 파라미터에 대한 스캔 퀄리티 이 함수를 추정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추정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서 스캔을 수행을 해서 이제 최적의 이미지를 뽑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깡으로 강화학습을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테이트가 있고 그 현재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가 있고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는가 그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보상이 나오겠는가 여기서 보상은 뭐 이미지 퀄리티겠죠. 를 그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게 강화학습인 건데요. 그래서 스테이트로는 일단 그냥 다 넣어줍니다. 뭐 에러 시그널도 넣고 뭐 지금 제가 넣고 있는 현재의 제어 시그널도 넣고 피해자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히스테리시스라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 상태들에 다 의존을 해서 약간 행동이 달라진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 반영해야 되니까 약간 여태까지 피해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이력도 좀 집어넣고 현재 쓰고 있는 PI 값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게 스테이트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마법같이 학습해가지고 이것들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다음 상태에서 계속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면은 PI 값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네를 뽑게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보시면 양쪽 다 굉장히 브루포스예요. 결국은 약간 그냥 사람이 PID 개인을 조절을 하던 거를 그냥 기계 학습으로 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지 뭔가 좀 더 약간 제어공학에서 할 것 같은 또는 항공우주공학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 같은 이 스킴이 진짜 스테이블한 건지 어느 정도의 개런티를 좀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오픈 리서치 퀘스천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어 알고리즘들이나 기법들을 알고 계실 텐데, 어, 네, 이것보다는 좀 더 우아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AFM도 되게 하이 리스크거든요. 어쨌든 이런 강화학습이든 탐색 기법이든 처음에는 어쨌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얘가 안 좋은 파라미터도 보고 좋은 파라미터도 보고 해서 스캔을 뭐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AFM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특히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안 좋은 파라미터를 쓰면은 그냥 샘플이 가는 겁니다. 네, 표면에 팍 봐가지고 확 긁어버리면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탐색이라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프레질리티는 팁 쪽에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드리진 않은 부분인데 탐침도 부러져요, 이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너무 이상한 탐색을 해가지고 완전 파괴를 하고 시작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있어서 뭔가 개런티나 뭐 세이프티나 뭔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 루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으니까 AFM에 있는 두 번째 피드백 루프인데 이건 이제 XY 피드백에 걸리는 거고요. 그럼 보시면 아까 전에 AFM이 이제 표면을 스캔을 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AFM 문헌에서는 레스터 스캔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예, 레스터 스캔이라고 많이 부르고 그 구현이 되는 방식은 보통은 이제 fast axis하고 slow axis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x 방향이 지금 빠른 axis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y 방향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 이미지를 쭉 스캔을 하게 되는 게 AFM 스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웨이폼을 보면 약간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캔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측정하는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빠른 측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단순한 거는 요 시간에 따라가지고 요 움직이는 요 삼각파의 주파수를 확 올려버리면 돼요. 그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럼 빨리빨리 재겠죠. 기본 아이디어인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지만은, 네, 속도를 확 올려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저희가 제가 이 AFM에서 XY 위치 조절하는 이 피해조 스캐너라는 게, 저희가 그냥 전압 입력을 넣으면은 입력이 들어간 대로 당연히 안 움직이고, 뭔가 좀 불안전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효과를 이제 요 AFM 문헌이도 아니면 요 피해조 스캐너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미넌트 효과를 몇 개 봤을 때, 보통 여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 크립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가고 끝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시스템에 약간 잔여 움직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그냥 바로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잔여 움직임 때문에 조금 더 넘어가는 게 이제 크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히스테리시스라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이력에 따라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스캐너가 가는 거랑 왼쪽으로 스캐너가 가는 거랑 그 똑같은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아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히스테리시스의 개념이고요. 크로스 커플링은 저희가 X 방향으로만 스캔하는 게 아니라 Y도 있고 Z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방향의 스캐너의 움직임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스캐너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미지들이 또 시스테매틱하게 망가져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측정 이미지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보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선형 시스템인 건 괜찮고요, 사실. 그 비선형 시스템을 다스리려면은 다시 제어루프를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XY 스캐너에 보통은 이제 PID 제어를 겁니다. 그래서 PID 제어를 걸면은 좀 이런 효과들을 많이 뭉개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좀 그러니까 XY 위치가 저희 요청한 대로 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느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PID 제어를 걸면은 그 좀 느린 계열의 측정을 할 때는 저희가 삼각파로 왔다 갔다를 하고 싶을 때 그대로 삼각파가 나오거든요. 근데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본적으로 약간씩 위상지연이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이때 오른쪽 끝에 가라라고 주문한 것 대비 약간 늦게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계속 올리면은 요 진폭 자체가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마이크로 진폭으로 그러니까 1마이크로라는 어떤 X 영역을 왔다 갔다를 하라고 그거에 대응되는 상압파 전압을 넣었는데 실제로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 똑바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PID 제어로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좀 다른 스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당연히 AFM 쪽에서 고민을 좀 했으니까 나온 한 가지 솔루션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솔루션 중 하나는 이제 피드 포워드이고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컨트롤러가 하면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피드백은 이제 저희가 입력을 넣고 입력에 따른 약간 결과를 보고 그게 저희가 바라는 거랑 약간 다른 에러가 있으니까 그 에러를 약간 미니마이즈하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입력을 수정하는 게 피드백이어서 약간 일단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 반응을 보는 느낌이면은 그래서 제가 약간 커피잔을 보면서 이렇게 안 넘치게 약간 이렇게 제 손이 떨리면 약간 제어해 가면서 걷는 느낌에 가까우면은 피드 포워드는 저희가 만약에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은 애초에 어떻게 걸어야지 커피가 안 넘치는지를 아는 거죠. 뭐 살금살금 잘 걸으면은 애초에 안 흔들리겠네. 그래서 인풋을 삼각파로 넣는 게 아니고 그, 그 넣었을 때 좋은 삼각파가 나오는 인풋을 역산한 다음에 그걸 넣겠다는 게 이제 피드 포워드의 아이디어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려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제 입력이 어떻게 아웃풋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걸 뒤집어가지고 적절한 인풋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걸 위해서 당연히 이거는 뭐 제가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제어공학적 리터러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AFM의 피해줘야 어떤 논리리티 같은 것들을 잘 모델링을 해가지고 얘가 뭐 주파수 입력에 따라가지고 뭐 떨리는 진폭이 어떻게 변하네, 위상지연이 어떻게 발생하네 이런 것들을 캐릭터라이즈하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100Hz에서 그냥 삼각파를 넣으면은 실제로 얘가 떠는 게 완전 뭉개지는데 되게 이상한 이런 진폭을 넣으면은 실제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더라 뭐 이런 식의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피드 포워드가 실제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당연히 탐구도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쪽에서도 이쪽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약간 좀 더 미비해가지고 정확한 프레이밍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XY 스캐너에 대한 서로의 모델링이 좀 더 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충분히 어,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약간 하이스피드 AFM이 나오기 위한 어떤 충분히 좋은 그런 컨트롤이 아직은 안 돼 있다고 보고요. 그 위해서는 뭐 피드 포워드 패러다임 계속 채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스캐너를 좀 더 잘 모델링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입력 신호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얘를 좀 드라이브를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가져온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생소한 전기고 생소한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뭔가 모르는 비선형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입력을 넣고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어루프도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셋업이 있어가지고 제어루프가 좀 보시다시피 거칩니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인풋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질문해도 아, 네, 그럼요. 네. 네, 제 교수님과 네, 왕결 연구원님도 계셔서 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좀 저의 이해를 확인시 여쭤보는 거는 XY 컨트롤에서 예, 스캐너 러닝티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캐너랑 네, 그러니까 저기서 말씀하시는 스캐너랑 네, 앞에서 그 TV 달려있는 캔틸레버랑 네. 이게 조명력으로 같은지 다른 건지가 좀 헷갈리는데요. 음, 그 비슷한 물건이 세 개의 방향으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Y Z 방향으로 움직이는 앞전 소자 기반의 스캐너가 각 방향으로 하나씩 달려 있고요. 그 Z하고 XY를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시그널이 약간 다릅니다. X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뭐 삼각파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다라는 그 원하는 움직이는 프로파일이 있고 그 프로파일에 맞게 얘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센터, 뭐 인코더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그걸 매칭시키는 피드백을 굴리고요. 그 Z 같은 경우에는 탐침에서 나오는 뭔가 하여튼 그 탐침의 떨림과 관련된 파생량이 그냥 일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거고 그게 일정하도록끔 Z 피드백을 돌려서 그 무엇이 제어되는 그러니까 무엇을 셋 포인트로 두느냐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축별로 지금 어쨌든 세 축 다 피해서가 들어가는 걸로는 이해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 근데 직축하고 축하고는 하는 얘기다라고는 좀 그, 피드백을 거는 메커니즘을 드라이브하는 그 메저먼트 자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는 다른데 네. 같은 거 세 개를 3축에다가 붙이세요. 피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저 Z는 XY랑 다른 걸 쓰죠. 다르게 하나의 원통 대조가 엑소에 대해서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헷갈리신 넘어가는데 이 피해 조는 일단 직접 이 캔틸러버를 치면 캔틸러버 드라이브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고 여러분 함수 그 아까 말씀 페이즈와 아는 것을 페이즈 프리퀀시와 밸리티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랙션이 생기면 이제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즈가 바뀔 텐데 그거를 피드백을 제트 피해 주는 네, 그런 거 올라가서 피하지. 그래서 괜찮았다 싶은 그렇게 하는 거고 XY는 똑같이 다 그리고 약간 그 비선형성 같은 걸 XY에서 좀 더 강하게 조명을 드린 이유는 그 피해자들이 움직이는 오퍼레이션 레인지가 다르다는 차이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그 뭐 스캔을 하면 XY로는 움직여야 되는 레인지가 뭐 수마이크로 이상을 가야 될 텐데요. Z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극복해야 되는 최대 요철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영역 움직이면은 네, 랜드스케이프 다른 예, 예, 랜드스케이프 다른 예. 아, 약간 예, 예, 이렇게 좀 하는 약간 성공 저는 중국 얘기합니다. 또 무슨 화감에서 쓰는 얘기 있었어. 어떤 책에 중력이랑 예, 중력의 효과를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에 대해서 패러러를 이제 수식으로 세우실 거 세워서 하는 이제 중력의
의문스러운데 그것도 베이스도 디스크 지금까지는 화성만은 아닌데 우주에서 뮤직비하게 수행 AFM 시료를 분석하는 데 쓰고 이제 좀 지원하세요. 그래서 그 화성에 먼저 지금 있는 지금 왼쪽 글 같은 거 보면 일단은 그 컨트롤 시스템 매니저는 아주 좋으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 논문 찾아봤더니 딱 American 특히 fit for control of piezo actually 지금 무슨 네. 있는데 어 그, 이쪽으로서 저는 이제 아직 물론 그렇고 네. 기존의 핏포드를 쓸 때도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또 얼마나 그 피드포드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이해가 미비하기도 하니까 이건 오히려 좀 더 그 교수님과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어쨌든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하이스피드 AFM이 지금 달성이 안 됩니다. 잘. 그 스캔 레이트를 아마 당연히 다들 만들고 보고를 했겠죠. 했을 텐데 분명히 그것들이 다 가용 가능한 그 스캔 레이트의 레인지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얘도 좀 힘에 부처나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좀 실제로 업계에서 요구되는 것 대비 덜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막 엄청 잘 집어서 적용했음에도 무슨 문제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게 수정돼야 된다까지는 제가 구체화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저런 거를 지금 집어 넣어가지고서는 프로토와 식품 필드에 있는 것들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강한 발언일 텐데요. 서베이를 그러니까 랩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는 없고요. 당연히 메트롤로지 스케일로 진짜 세미컨덕터에 납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완벽하게는 모르죠. 근데 막 이게 업계에서 당연히 다들 쓰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기술들이 탐색이 됐고 존재를 하고 어플라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네, 그걸 뭐 이렇게 킬러 피처로 내놔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아, 예. 혹시 아까 전에 스마트폰 어, 좀 제어가 없는 공격적인 표현은 되게 표면을 긁어서 네네. 샘플 네. 그럼 혹시 저 AFM을 돌리는 데 있어서 세이프티라고 할 만한 게그 Z축 방향으로 얼만큼 말씀을 포함하느냐가 요 세이프티.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약간, 사실 세이프티를 좀 잘 고민을 해보면은 좀 여러 에스펙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프랙티셔너 입장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세이프티는 좀 바이너리하긴 합니다. 이게 참, 어쨌든 제어를 잘못하던, 아니면 오늘 얘기 드린 부분 아니지만은 측정의 시작 때 탐침의 표면에 가져가야 되는 작업도 있거든요. 어프로치를 최초에 시도를 하던, 거기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과하게 어프로치를 했다. 아니면 표면 근처에서 떠는 뭐 앰플리튜드가 너무 컸던 제어를 잘못해서 표면을 박았다. 그러면은 탐침이나 시료에 손상이 가고요. 손상이 간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에 이미지 트레이스들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딱한 시료 기준으로 탐지로 박았을 때 같이 이상이 생기고 그럼 이상이 생긴 손가락으로 표현을 긁으면은 다른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캐타스트로픽 이벤트가 있고 그걸 좀 피하려는 느낌입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이미지의 퀄리티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한 가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렇게 박는 게 무섭고 안 좋으면은 표면에서부터 거리를 많이 띄워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가능한 물음일 텐데요. 그게 이제 심플하지 않은 거는 당연히 그냥 표면에서 주는 약한 힘들을 느끼면서 표면을 추적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일정 이상 넘어지면 민감도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민감도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의 여지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오늘의 발표랑 크게 관련 없다 생각해서 뺐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제 교수님이 연구하신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센서가 그 조금 더 작은 진폭으로 그 높은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는 센서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기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조정은 잘 해야죠. 아이디어를 같은 대로 세팅들을 계속 똑같은 거 우리가 갑자기 그럴 수가 있는 그리고 네, 뭐, 그리고 기민하게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죠. 네. 너무, 네, 너무 떨어져 부호하게 트레이스를 하는 게, 당연히 실제 그 모양 대비 좀 매우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좀 뭔가 저거를 이제 스캔하는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바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예 이거를 그냥 스캔을 빨리 해서 로우 퀄리티고 이미지를 후에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정도가 높은 이미지를 얻는 식의 방식은 혹시 좋은 그러니까 그, 가능한 방법이시고요. 사실, 그, 들여다 보려고 하는 방향 중 하나입니다. 맞는데, 근데, 그쪽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런 논문들이 사실 당연히 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뭐 CNN이니 뭐 유넷이니 뭐니 다 많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 AFMEG 왕창 얻은 다음에 뉴럴네트워크 잘 학습시켜가지고 좋은 거 되고 논문들도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가가 사실은 핵심이죠. 결국은 얘가 과연 이걸 망상을 해서 보정을 한 것인지, 진짜로 한 것인지, 결국은 그리고 이런 AFM 측정 데이터를 그런 뭐 큰 모델을 학습시킬 만큼 막 몇천 장을 얻는다 이런 게 뭐 인더스트리 스케일에 적정화 모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랩 스케일은 안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어그멘트를 해가지고 학습해야 될 텐데 그럼 그건 어떻게 믿는가? 다양한 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후보정을 하려고 해도 약간 어 약간 좀 사이언티픽 ML 같은 느낌의 그 저희가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그럼 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내 그 로퀄리티 하이퀄리티 변환기에다 잘 집어 넣어가지고 좀 내가 결과를 충분히 자신감 있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반도체 메트롤로지 쪽에 가면은 크리티컬 디멘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피처들의 그냥 정확한 값들을 보고를 해야 되고 되게 일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걸 개런티를 해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얼마큼의 돈을 걸 수 있겠는가? 약간 애매하다 봅니다. 그러면 그 원룸만으로 데이터를 쟤는 그거가 모델 베이스 에 비하면은 부담해줄 수 있는 게 훨씬 적어서 네, 조금 더 어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XY랑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만약에 XY 쪽으로 피드백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굴리면은 저희는 분명히 이만큼의 영역 안에서 실제 탐지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그래도 그 영역 안에서의 안 좋은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전 탐침이 그곳을 가지조차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구 수행의 대전제 자체가 훼손이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는 규약을 가하고 출발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런 이제 그래서 제어기에 내리는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요 AFM 시스템에서는 제어기에 구하는 제어 주기가 스케일이 어느 정도 그건 한별 씨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얼마큼 빨리빨리 줘야 돼? 이거 되게 빠르게 줘야 되긴 할 겁니다. 한 2년 이상에서 네, 그래서 경량화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좌우 방법의 좀 특성이 다른데 이것도 오늘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지만 우변의 RL 논문이 좀 더 가치가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아마 제교 논문에서 이거를 FPGA 위에 올렸나 했을 거거든요. 어떻게 경량화 경영을 잘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좀 더 프랙티컬한 괜찮은 그 일이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스캔 파라미터를 전역적으로 한 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는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교정해야 되는 걸 바이패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네, 필리버 TV에 동안 네. 그런 수정 있나요? 그거를 수정함에 있어서는 음, 위치라고 하시는 게 그 절대적인 위치예요. 약간 그 시료 대비. 스마트 배치 높이가 있을 때 실제로 치는 게 다른 위치 그거 같은 경우는 네, 그 XY 같은 경우는 인코더를 써가지고 적어도 네네, 그러니까 그 위치 30 같다는 알 수가 있고요. Z 같은 경우에는 시료 대비 30이 어느 높이에 있다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시료 형상이 그 좀 맘대로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뭔가 장비의 고정된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얼마큼 내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는 알 수. 인코더가 심지어 Z는 안 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XYZ 다 달 수 있고 볼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생 데이터가 포스트 페이지를 파악하고 정확한 팁, 이 뜻을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 100% 있다. 이거는 답은 더 그런 곳에도 좀 그 위치를 말씀드렸다. 선택을 위해서 소스가 되는 거, 어디에 있는지 동안 아, 없으면 이런 스킬을 여기서 와서 하시는 건 감사합니다. 오늘